예,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뭐 이렇게 오락가락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제가 실례지만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논의할 분은 이제 시인인데요. 시인. 뭐 지난번에는 소설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시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황지우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 한국 문학사에서 보면은 1980년대 굉장히 이제 활약을 했던 그 시인입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도 뭐 굉장히 이제 활약을 하셨었는데 이분의 이제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분이 이제 그 황지우 선생이죠. 뭐 비교적 지금보다는 이제 젊을 때 그 사진인데 양력을 한번 보고요.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고향은 이제 출생지는 전남 해남이고요. 1952년에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52년생이니까 지금 연세가 74세가 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해남에서 출생은 하였으나 주로 이제 그 성장했던 데는 이제 그 광주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제 주로 초중고를 다 광주에서 나왔고요. 광주 서중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제1고등학교, 광주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요, 그 고등학교 그 입학을 할 때 뭐 예비고사를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뺑뺑이 세대였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마 1952년생이면은 뺑뺑이 세대는 아니죠. 지나갈 때. 그러니까 맞습니다. 58년 개띠부터 그게 제도가 막 바뀌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52년생이니까 아마 그 광주의 그 명문고등학교가 광주제일고하고 광주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일고나 광주고 이렇게 보면은 광주일고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보면은 이제 야구를 굉장히 잘했던 학교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뭐 서울에는 저는 이제 서울 출신이니까 서울에서는 뭐 설린상고 뭐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잘했고 광주에서는 광주일고 그다음에 대구에서는 경북고가 아주 야구를 잘해가지고 그 고교야구 저희 삼촌이 이제 야구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동대문 야구장 가가지고 고교야구 결승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광주일고를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광주일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은 서울대학교에 이제 재수 끝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미학과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미학과. 그러니까 뭐 당시에 그 미학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철학과하고 좀 분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과에 입학을 해서 미학 전공을 하였다. 뭐 이렇게 양력에는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그 미학과가 있는 대학이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이 한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있죠? 서울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에 이제 예술학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철학과하고 이제 분리돼 가지고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그러니까 미학이니까 뭐 그 주로 이제 그 예술의 그 아름다움 미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그런 학문 영역이겠죠.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52년생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대로 하면은 그 71년에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될 텐데 재수를 해가지고 72년이 이제 그 대학을 입학하는 해가 되겠죠. 그래서 72학번 뭐 학번으로 하면은 뭐 그랬던 것이고요. 그 70년대라고 하는 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그 격동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그 시점이죠. 그래서 뭐 72년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이 되면은 그 미국하고 그 중국이 뭐 이른바 핑퐁 외교라고 하는 걸 합니다. 탁구 외교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냉전 체제 아래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주적은 이제 소련이었겠죠. 소련.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소련하고 달리
소련과 그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하는 등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중국과 핑퐁 해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수립하게 되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일본도 뭐 일찍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한반도를 포함해 가지고 뭐 일종의 화해 분위기 뭐 이런 게 대땅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그 중앙정보부장을 이제 북한에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난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교류를 하자 해가지고 뭐 7.4 남북 공동 성명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남북 간에 발표를 하면서 뭐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해빙 무드가 좀 펼쳐지는가 그 하였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7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거는 1965년부터 사실은 그 한국군이 그 베트남에 파병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던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또 한국 문학계에서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 뭐 대학에서도 논란 뭐 이랬던 시점이었는데요. 이 시점에 이제 대학에 그 입학을 그 하였는데, 근데 이제 입학 이후에 곧바로 이제 뭐 이른바 이제 그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포가 그 되면서 이제 권력이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세력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어떤 그 유신 체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 대학생들의 뭐 집회나 시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와중에 이 황지우 시인이 이제 당시 대학에 그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마 이제 학생 운동을 했겠죠. 7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1차 이제 그 연행되고 또 구속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고초를 겪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이제 대학 시절을 그 회고 그 하고 있습니다. 그 황지우 선생 뭐 관련된 가계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형제가 이제 삼형제더라고요. 삼형제. 근데 삼형제인데 그 큰형 같은 경우는 그 스님이 돼 있고요. 스님. 그러니까 불가에 이제 입문을 해서 스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분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가 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지우 선생이 이제 둘째인데 대학에서 이제 뭐 이른바 이제 학생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후에 곡절 많은 삶을 좀 살게 됐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지우의 그 문학과 관련해 가지고 좀 중요해 보이는 부분은 이제 대학 시절에 좋은 그 스승을 만났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좋은 스승. 그러니까 어떤 그 뭐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나니까 뭐 물론 뭐 당시에 뭐 서울대 뭐 여러 가지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만났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어, 만났던 분이 펜으로 그 혹시 선생님들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 이게 왜 이렇게 써지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예.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예, 김현이라고 하는 문학 평론가였습니다. 김현 문학 평론가였는데요. 문학 평론가. 김현이라고 하는 문학 평론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들의 이제 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최근에는 좀 이렇게 젊은 문인들이 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학교의 선생님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그 이 문학을 한다는 게 2020년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더 이렇게 열정을 투입할 만한 일에서 좀 후퇴한 건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당시를 보면은 서울대 안에서도 이렇게 문학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김현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걸출한 문학 평론가인데 이분은 뭐 199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42년생이고 뭐 그렇게 그 오래 이제 생존을 하진 않으셨는데 이제 불문과 교수였습니다. 불문과 교수였는데
이 김현 선생이 그 한국의 그 어떤 문예지 가운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학과 지성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그 한쪽에는 창작가 비평이 있고요. 그 한쪽에는 이제 문학과 지성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이 문학과 지성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제 창간하신 분입니다. 문학과 지성. 지금은 뭐 문학과 사회로 제호가 바뀌었습니다만 이 문학과 지성하고 이제 한쪽에는 이제 창작과 비평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었는데요. 창작과 비평. 이 창작과 비평이라고 하는 매체의 이제 대표적인 평론가는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백낙청 선생이고요. 아마 지금 9순이 넘으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백낙청 선생님이 이제 창작과 비평을 이제 창간을 하셔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진보적인 민족 문학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편에서 이제 추구를 했고요. 민족 문학, 뭐 민중 문학. 그다음에 이제 문학가지성 같은 경우는 창작가 비평가는 좀 결을 달리 해가지고 뭐 이른바 뭐 지식인 문학 혹은 자유주의 문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했던. 그래서 이 창작가 비평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회 참여라든가 실천을 강조하는 어떤 문예지로서 출발을 하였고요. 문학가지성 같은 경우는 참여라고 하는 것이 뭐 현실 속에 직접 뭐 작가들이 개입해서 한다기보다는 현실을 갖다가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문학가지성의 이제 그 편집위원이 이제 김현 선생이었는데 이 김현 선생이 굉장히 이제 그 문학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뜨거웠던 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그 김현 문학 비평 연구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현 비평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그 시작을 했었는데 뭐 이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았더니 뭐 고등학교 때부터 하여간 동인 활동을 하고 저기 진도 사람인데 전라남도 진도 출신인데 이제 목포에서 김현 선생 같은 경우는 성장을 좀 하였고 목포에 있는 뭐 문태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이제 경복고에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서울대 불문과로 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을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미 그 동인지라고 하는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목포의 그 학생들 최아림 같은 시인들하고 그 함께 친구들과 함께 뭐 동인지도 만들고 또 이제 문학가지성 이런 출판사도 만들고 매체를 만들 때 사실은 그 어떤 잡지나 매체를 만들 때 상당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김현 선생 집안이 굉장히 이제 그 돈이 많은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가계를 갖다가 이렇게 쭉 그 탐구를 해보니까 그 목포 지역뿐만이 아니고 뭐 제주도 그러니까 충청도 이남에 그 약 있죠 약을 갖다가 중개해 가지고 파는 그 어떤 도매상을 하셨더라고요. 그 집안이 김씨 집안이 그래가지고 뭐 당시에는 콜레라 뭐 이런 그 전염병도 많고 했었는데 그 약들을 갖다가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전국에 이제 유통 공급함으로써 이제 부를 축적한 그런 집안이고 또 한편에서 보니까 이제 김현 선생 그 외삼촌이 정경옥 선생이라고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신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도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감리교의 뭐 일종의 태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리교, 그러니까 한국의 감리교의 태두고 감리교 신학이론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구축하신 분이 이제 외삼촌이라서 그런 영향 하에서 어떤 기독교에도 영향을 받고 또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마침 1942년생인데 만으로 18살 때 대학을 딱 입학했는데 그때가 마침 어떤 때였냐면 4.19 혁명이 이제 발생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4.19 혁명을 경험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그 학생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고 또 하와이로 망명을 하고 요런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제 김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김현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창작과 비평 노선의 뭐 실천적이거나 참여적인 어떤 문학에 대해서 탐구하기보다는 김현 선생 같은 경우는 깊은 참여, 언어를 통한 깊은 참여라고 하는 노선을 이제 펼쳤던 거죠. 언어를 통한, 그러니까 행동을 통한 참여가 아니고,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데 문학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행동주의적으로 참여한다. 이게 이제 백낙청 노선이고, 언어를 통해서 참여한다. 언어를 통해서 참여한다. 이게 이제 김현 노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문학하고 좀 영문학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한 깊은 참여,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 깊은 참여. 그러니까 행동을 통한 뭐 이렇게 참여나 변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문학인이 뭐 현실에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행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제 김영 같은 입장에서는 언어를 통한 참여, 변화, 성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현 선생 그 제자들 사이에 사실은 뭐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명이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그래서 여기 김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 오늘 검토하게 될 이제 미학과의 황지우 같은 이제 시인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문과의 그 이성복 같은 시인도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과리 같은 이제 평론가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과리, 이성복 다 불문과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문과고요. 그 다음에 이성복, 이인성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가도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영문과의 뭐 김정한 뭐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은 이제 그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김정한 선생은 번역도 하고 뭐 하여간 다재다능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김현 선생이 이제 서울대 불문과에 재직을 할 때 그 제자들이 그 연구실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항상 보통 보면은 이제 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20대 초반이니까. 그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미성숙한 그 나이다 보니까 인생의 고민도 많고 뭐 문학적 고민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김현 선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요 학생들 찾아온 학생들의 이제 고민들을 갖다가 이제 다 들어주었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그 문단에 등장해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때 후견인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인 뭐 황지우, 제자인 이성복, 제자인 정과리, 제자인 이인성 이 이제 작품 활동을 할 때 뭐 이를테면 시집이라든가 소설집을 갖다가 문학과 지성사에서 다 출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 자신이 그 비평가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은 제자의 작품이 문예지에 실리면은 뭐 그 작품에 대해서 비평적 조명을 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문단에서 주류적 입장으로 이제 제자들 역시도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황지우라고 하는 이제 이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 선생의 이제 좀 정신적 영향을 좀 문학적 영향을 좀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등단 자체는 이제 1980년에 했습니다. 중앙일보로 이제 신춘문예 이제 등단을 하게 되는데 시연역 이제 가족사를 이제 그 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그 연역.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사실은 그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 난 진짜 할 말이 있다. 꼭 시인이나 소설가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자기 삶에 대해서 좀 풀고 싶고 해명하고 싶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누군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나 말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좀 힘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다면 그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싶다. 어? 책을 써가지고 혹은 글을 써가지고 내 삶을 갖다가 한번 정리하고 싶다. 그리고 좀 내 삶에 대해서 의미화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기록을 좀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데 가면 내 삶을 갖다가 소설로 쓰면 이게 뭐 장편 소설이 몇 권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항상 우리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작가로서 뭐 시인으로서 이렇게 등단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자기의 이제 억눌려 왔던 어떤 감정, 억눌러 왔던 이제 말들을 갖다가 뭐 초기적인 쓰게 되는데 그런 가족사적인 이야기들 쓴 게 이 연역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학가지성에도 이제 뭐 김현 선생의 도움을 받았겠죠. 뭐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황지우가 이제 80년대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 시기가 그러니까 뭐 대학 때는 뭐 이렇게 유신 정권과 이제 투쟁하느라고 뭐 감옥에서 이제 고초를 겪었다가 1980년이 이제 되었는데 1980년이 되면은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 신군부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테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전두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당시에 이제 계엄령이 이제 선포되고 난 다음에 광주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김대중. 그래서 김대중 어떤 내란 사건 뭐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회오리가 마구마구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 이제 황지우 선생 역시도 거기에 이제 연루되어서 이제 또 이제 연행이 되고 또 고문을 당하고 또 수영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석방이 되는 그런 고초를 이제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기에 어떻게 보면은 대학 시절도 그렇고 뭐 1980년이라고 해봤자 뭐 28살이기 때문에 청년기인데 청년기에 이러한 이제 정치적인 기우와 어떤 정치적인 폭풍 속에 개인적인 삶이 이제 휩쓸려 들어갔던 것이고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제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인데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셋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는 안 나오는군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 형태 파괴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 파괴. 여기 보시면은 시 형태 파괴 이런 점이 나오고 있죠. 형태 파괴적인 시를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980년대.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 형태 파괴적인 시를 갖다가 이제 뭐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체시. 이게 되는 건가? 형태 파괴적인 시를 쓰는데 이걸 갖다 이제 해체시라고 합니다. 해체시. 그래서 기존에 어떤 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뭐 일반적인 관념들을 갖다가 이제 해체했다는 거죠. 해체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은 뭐냐면은 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떤 형식적 완결성을 굉장히 중요시할 겁니다. 이 형식적 완결성, 시라고 하는 게 뭐 기서결이든 기승전결이든 하여간 시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 구조 있잖아요. 그걸 갖다 굉장히 중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시에 있어서의 언어 문제인데, 언어의 활용 문제인데, 뭐 이를테면은 은유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시하고, 뭐 상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시에 있어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 시인의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근접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일화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동일성의 시학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자아와 어떤 세계의 어떤 일체화와 어떤 공감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시에 있어서의 이제 서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황주 같은. 그래서 형식도 파괴하고요. 시의 안정된 형식도 파괴하고요. 그다음에 시에 있어서의 은유라든가 상징을 포함한 언어의 활용 같은 경우도 파괴해서 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압축적이고 경제적으로 언어를 갖다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이 언어의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어의 경제. 간략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그 시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갖다가 완전히 풀어가지고 시를 갖다가 산문의 형태로 이제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를 갖다가 자아와 어떤 일체, 무라일체라고 해가지고 자기 바깥에 뭐 타인이랄지 자기 바깥에 대상이랄지라고 하는 것을 공감적으로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게 이제 서정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일 텐데, 황지우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일체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아와 세계가 그 끊임없이 분열되고 끊임없이 거리를 이제 넓혀가는 뭐 이러한 상황들을 갖다가 시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 파괴라고 했을 때 이 형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가령 뭐 이런 겁니다.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로 형태를 뭐라 그러죠? 게슈탈트라 그럽니다. 게슈탈트 형태, 게슈탈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독일에서도 보면은 이 형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독일어로 이제 형태라고 하는데, 형태 게슈탈트가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황지우의 시 중에 이게 무등산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무등산. 그 무등산이 뭐죠? 광주에 있는 산 아니겠습니까? 광주의 무등산. 근데 무등산에 대해서 시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무등산 딱 한 다음에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무등산은 솟아오른다. 무등산은 솟아오른다. 무등산은 솟아오른다. 이렇게 쓰면 산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무등산하고 보통 이제 무등산과 관련된 시적 자아의 서정을 좀 표현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의 형태 요걸 갖다가 이제 시라고 우기는 거죠. 시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언어적인 실험과 해체 뭐 데컨스트럭션이라고 그러죠. 해체를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어적 의사소통, 언어의 이제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인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황지우 시 같은 경우는 소통이 아니고요, 불통을 시로 이제 형상화한다는 거예요. 불통.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불통적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게 뭐냐면은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상황, 나와 내가 놓여져 있는 현실 사이의 어떤 갈등과 불화와 어떤 불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를 통해서 이제 표현했던 분이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고요. 그래서 황지우의 시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형태 파괴적인 어떤 해체시의 한국적 흐름, 해체시의 뭐 한국적 하나의 이제 유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시기에 황지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비슷한 시인들이 집단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1980년대 시단에. 그래서 어떤 분이 있냐면은 그때 자주 논의됐던 게 이제 황지우 시인이 있고요.
그다음 황지우 시인의 이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성복 시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시고 없는데 이 박남철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남철. 이런 시인들이 이제 등장을 함으로써 종래의 그 한국적인 뭐 서정시라고 하는 것을 뭐 한마디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한마디로 파괴를 해버리는 거죠.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남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안에는 어떤 충격 효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미라고 하는 게 어떤 질서와 조화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로부터 어떤 쾌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라고 이제 칸트 같은 경우가 정의를 하거든요. 칸트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서 칸트 미학을 보면은 한쪽에는 미가 있고 한쪽에는 그것과 대립된 숭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 조화, 어떤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우리가 보고 야 정말 아름답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연의 어떤 풍경을 보고 야 쾌적하구나라고 느끼는 감각은 뭐냐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서 이러한 질서와 조화와 어떤 통일성 혹은 완결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로부터 우리는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쾌. 그런데 질서와 조화와 통일성이 완전히 붕괴된 현실, 붕괴된 현실, 뭐 보통 이제 그로테스크라 그러는데 붕괴된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은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칸트는 이제 불쾌도 하나의 미라고 생각해요. 숭고미라 그럽니다. 근데 이 불쾌라고 하는 게 그냥 불쾌감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종의 이제 충격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충격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불쾌한 대상을 보면은 그냥 불쾌하기만 한 게 아니고 그로부터 정서적인 충격을 느낍니다. 정서적인 충격. 왜 저렇게 불쾌한 대상이 내 눈앞에 있는 거지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느껴요. 내적으로 불안감도 느끼고. 근데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냐면은 그 충격의 의미에 대해서 음미하게 됩니다. 충격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음미하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음미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미적인 성찰과 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황지우의 해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시를 볼 때 이런 질서와 조화와 어떤 통일성, 그 다음에 시적 자아와 시적 대상 간의 어떤 유기적인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불가능함, 그것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시를 읽으면서 이런 숭고의 감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시적 진술에서 우리는 어떤 위화감도 느끼고 이화감도 느끼고 불쾌감도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충격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미학적인 충격 효과건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충격 효과이건 간에 사실은 왜 이러한 충격이 나에게 왔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어떤 일상화되고 관성화된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각질이 깨어지면서 해당 대상에 대한 의미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